안녕하십니까?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코리아 TV의 맹세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한국 언론이 걸어온 흑역사, 한국 언론은 왜 좌파 권력의 시녀가 되었나 하는 데 대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백승목 회장님한테서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했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그 후속편으로 여론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백 회장님은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북한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요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론조사라고 쓰고 여론조작이라고 읽는다. 흔히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론조사 기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이 맞는 건가요? 그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유를 몇 가지 든다면, 우선, 여론조사업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요.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여론조사업태가 생기다 보니까, 네. 이 여론조사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어떤 근거나 기준도 없고 또 이 여론조사 업체를 제대로 하는가 감독하거나 또는 이걸 도와주고 이렇게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바탕도 없는 상태에서 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이다 업체다 뭐 이것을 논의하는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소재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네. 누구나 여론조사 업체를 네.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개인 사업자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 개인 사업자죠. 그런데 그런 개인 사업에 지금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라고 그러면서 매체에 발표하고 심지어 선관위 사이트에도 이렇게 공시해놓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당내 네. 후보자 경선을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가 정치 내지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는 이런 계기가 됐고, 네. 그런데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업을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해서 네. 선관위 내에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라는 걸 설치했지만 네. 이것만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네. 여론조사들의 일탈행위라든가 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독하거나 할 수 있는데 영향이 못 미친다고 보고 있죠. 네네. 그러면은 법률적인 어떤 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얘기죠. 공적인 어떤 의미를 갖기에는. 근데 만약에 공공기관이라 하려 그러면 네. 우선 법에 근거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제도적인 바탕을 가지고 법과 제도적인 바탕 위에서 공익을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활동을 해서 이것이 우리 정치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활동할 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하는 어폐가 있고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입법기관이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개인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도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판사, 법원도 재판하지만 실제 재판을 시행하는 사람은 판사이기 때문에 이 개인도 법원이죠. 개인도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이같이 공익을 위해서 공공적인 활동과 역할과 기능을 할 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네 돈 버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관이라고 하는데 어폐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 업체, 그러니까 사업체, 개인 사업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현황이 궁금한데요. 어떤 업자들이 지금 이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활동하나요? 우선 이제
여론조사 업체의 현황에 앞서서 네. 다른 경우에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한번 언뜻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방송, 통신, 신문 네. 이와 같은 것은 언론의 주축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출판이라든가 인쇄 같은 것들 통틀어서 우리 매스미디어라고 하는데 네. 방송은 국가의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신문은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출판이나 인쇄는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신고하거나 이거 모든 게 요식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독도 되고 어느 정도 육성도 되고 있는 책도 있는데 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매일 쓰는 뭐 성냥이라든가 네. 라이터라든가 네. 양초라든가 이런 공산품 네. 이거는 제조, 네. 수입, 네. 유통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내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네.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네. 제조물 유통법,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 그 우리 아침 저녁으로 먹는 김치 깍두기, 네. 우리 점심 때 먹는 그 추어탕, 미꾸라지 한 마리로 원산지 표시라고 표시를 돼 하죠. 있어요. 네, 네, 네. 이건 아무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멋대로 업체가 그래서 쉽게 해서 여론조사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걸 기관이라 하는 것은 좀 네. 지나친 얘기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것을 이런 업에 종사하는 그 업체가 사실상은 임의로 단체이고 임의의 업체이기 때문에 네. 통계조차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 대략 몇 개인지도 알 수 없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들도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로 어떤 협회를 만든 게 두 개가 있어요. 네. 한 개는 이제 한국조사협회라고 해서 이제 한국갤럽을 포함해서 40여 개 업체가 가입이 돼 있고 네. 또 한 개는 한국정치조사협회라고 해갖고 말썽 많은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16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네. 그래서 합해서 이제 60여 개 단체가 양개 협회가 리스팅되어 있는데 네. 이와 별도로 선관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선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등록된 업체가 오늘 현재 한 80여 개 됩니다. 이건 앞에 얘기한 협회 업체와 선거 여론조사 업체는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중앙 선관위에 등록된 업체가 한 80여 개 된다. 예, 이런 통계도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서 조사된 결과는 누가 전파하느냐. 30개 신문방송통신 30개사의 기자들이 네. 한국조사기자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여론조사회 업체가 조사해가지고 선관위에 등록한 그 결과를 자고 하나 숫자 하나 고쳐 그대로 보고 신문방송통신에 보도를 하고 네. 이것이 2차적으로 포털이나 SNS를 통해서 무차별 광범위 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비유를 하자면요. 광고주 없는 광고회사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의뢰자가 없는 여론조사 업체는 존재 의미가 없는 셈일 텐데요. 굉장히 그러면은 그 실체가 약하겠네요. 그 문제는 이제 이 여론조사 업체를 네. 아무나 필요할 때 누구나 이렇게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 난립 현상이 있어가지고 네. 영세 업체가 대다수고 네. 어느 정도 영세냐 직원이 그 업체를 보면서 4, 5명에 불과하고 컴퓨터 한 대 놓고 뭐 팩스 한 대 둔 상태에서 여론조사 업을 하고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 규모로 어떻게 대규모 여론조사가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아웃소싱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걸 네. 통해서 거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설계된 걸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도 하고 이런 이제 그 사이클이 있긴 한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세하다 보니까 첫째 먹고 살아야 되고 네. 두 번째 그 업체를 유지해야 되고
이러기 하다 보니까 할 일, 안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일, 안 일을. 그래서 특히 선거철 같은 경우는 대목이니까 네. 이때는 그냥 우후죽순처럼 여론조사 업체가 난립했다가 네. 한철이 지나면 명멸에는 떴다방. 떴다방식 이런 네, 거 그러네요. 여기 업체가 막 생겨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하는 사람 업체를 기관이라 하는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성실시인의 의무를 갖는다. 또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네. 뭐 이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이건 공익을 위한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네. 예.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 응답률 5%에서 10%를 넘지 않는 응답률을 가진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서양의 경우, 외국의 경우는 그런 결과는 발표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의미한 수치들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그 이름을 달고서 발표가 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미치는 악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제 응답률을 놓고만 봤을 때 네. 4, 5%짜리 발표해서 일반화 시킨다는 데는 저 또한 그 상당히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경우에 몇십 프로 이상이나 몇십 프로 이하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일설로는 있었지만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짜리는 발표 안 한다는 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네. 아마 이런 부분은 통계학자들이 통계학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이제 그 여론조사가 의미 이상으로 확대돼서 발표됨으로써 선거에 미친 악영향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네. 첫째, 대통령 후보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바꿔친 경우가 2번 있었다. 네. 그 첫 번째가 2002년 11월 달에 정몽준과 노무현의 단일화,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네. 그때 시행 당시까지 둘이 그 원칙을 합의하기까지는 정몽준 후보가 약 7, 8%, 10% 가까이 앞섰어요. 네. 앞선 그랬죠. 상태에서 이거 뭐 해도 손해볼 거 없다 하니까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덜렁 합의를 했는데 결과는 노무현은 져갖고 후보자를 네. 뺏겼다고 보기보다는 후보가 바뀐 네.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고 두 번째는 2007년 8월 달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서 이명박과 박근혜 두 분이 경선을 했는데 네. 그때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그 전화 한 통화를 투표 6개로 환산하는 네. 이런 진짜 기상천외의 가중치를 적용해갖고 네. 선거 여론조사,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네. 정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극적인 경우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그 경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나 지자체 의원들이나 이 경선에 있어서 네. 여론조사가 거의 결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이제 가장 심각한 거는, 네. 야,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치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양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고 그러면, 그 적합도 여론조사다 그러고 후보군을 선정할 때 거기에 개인의 자질이나 네. 또는 그 능력이나 성향이나 뭐 이런 걸 고려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과 같이 이 분단국가에서는 사상 이념에 대한 어떤 일정한 베이스도 없이 마구제비로 1, 2, 3, 4, 5, 6, 7, 8, 9, 10 사람을
열거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뭐라냐면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정 정파 특정인을 후보로 내밀어갖고 결국은 그래서 당선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때로 보면,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왜 대선 후보야? 이 네. 사람이 왜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어? 이런 경우들도 많이 보는데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지하는 정당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정당을 묻는데 그 순서가 보통은 의석수대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제1야당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정의당 2번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은 저 6번에 가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정의당이 10%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20%를 넘지 않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구나. 제가 한번 경험적으로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네. 이제 그 여론 조작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것이 여론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낌새를 할 수 있는 여러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 네. 이제 최근에 2월 1일자 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 조작 결과를 보면은 전 두 가지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이제 아까 같이 어떤 기준이나 조건도 없이 사람을 일일이 쭉 열거를 해놓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재명 23.4, 네. 윤석열 18.4, 네. 이낙연 13.6, 거기다 안철수 야권에 넣는데 안철수 5.3. 그래서 이 네 사람의 저걸 합쳐버리니까 네. 60.7%예요. 60.7%.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유승민, 원희룡 이 다섯 사람은 네. 합치니까 16.7%. 한 사람이 3%씩이나 될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번외라고 봐야 되겠지만, 네. 정세균이, 추미애, 박주민이, 네. 심상정이, 그리고 이종석을 끼워넣더라고요. 임종석이도 들어갔어요? 임종석이. 예.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6. 다시 말해서 이재명 등 67%와 정세균 중 12.6%를 더해버리니까 73%가 넘어요. 73.3%고, 아까 뭐 홍준표 등 5명을 합해 16.7. 73대 16. 다음 대선은 허나마나 게임이 안 된다는 인식을 네. 이러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네.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에게 네. 최면 효과를 걷고 세뇌해가는 이런 학습 효과를 주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측면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KBS에서 시청률을 더 거둬야 된다고 하면서 그 시청률 거둬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기 여론조사를 매주 하기 위해서 12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네. 돈이 없으니까 시청률을 올려야 되겠다. 이와 같은 항목 끼어드는 거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까지도 KBS가 여론을 오도하고 편향 편파 보도를 해서 말썽이 많은데 네. 앞으로 리얼미터나 이와 같은 여론조사 업체들이 했던 것을 찜쪄먹는 그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창출하고 어쩌면 좌파 정권을 영속시키겠다. 네. 이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네. 돈을 시청률 더 내는 덜 내느냐도 문제지만 네. 이와 같은 불순한 의도가 간파된 이상 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지나치게 자주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여 성향의 그 매체들, 교통방송이라든가 무슨 YTN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KBS, MB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체들, 오마이뉴스 포함해서 이런 업체들이 리얼미터에 전부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얼미터에 대해서 별명이 있더라고요. 친문미터라고 한대요. 김어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김어준의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이 사람 예. 밑에서 또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어떤 여론 조작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뭐 단정적으로 그렇다 안 했다 이제 증거를 안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상당히 그런 의심을 가질 만한 네. 상당한 원인 내지 소재가 된다. 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같은 정치 공작 내지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이런 것은 왜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나 뭘 가진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기, 어떤 사건,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져요.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 2010년 3월 23일 천안함 사건이 터졌어요. 네. 그 불과 며칠 후에 4월 달에 지자체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야당은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그걸 응징해야 된다 이와 같은 거 당연한 욕구를 어떻게 치고 나오냐면 그럼 전쟁할 것이냐? 그렇죠. 국민들 생각할 때 전쟁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자기 목숨까지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국면 이건 안 되지 해갖고 어떻게 됐으면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죠. 근데 만약 그때 자유가 아닌 죽음을 달라. 자유는 소중한 것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 네. 여기에 따라 결과가 만약에 달라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조사를 돈을 누가 내느냐. 그럼요. 돈 낸 사람 비율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조사를 하느냐? 조사하는 이 업체나 업체의 성향. 그럼요. 여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고, 네. 실제로 많이 달라져 왔던 거죠. 네. 그 하나의 사례를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6%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이해찬 씨가 뭐라 그랬냐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거든요. 버럭 리얼미터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3일 새에 조사를 한 결과가 갑자기 13%로 13% 차이로 예. 벌어졌죠. 예. 그러니까 아무런 지지율 격차를 불러올 만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슈나 사건이나 사고가 아무것도 없는 그렇죠, 상태에서 그렇죠. 그 얘기는 13% 정도는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역설적인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해석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더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또 거기에 연결해서 조금 한 가지 더 말씀하시냐면 네, 갑자기 13% 차이를 뒤집어 놓으니까 한나라당이 불평을 했죠, 당연히. 네, 그랬더니 리얼미터 대표론자가 한나라당 너 죽어볼래? 그렇죠. 하고 협박을 했죠. 그 후로 한 51여일 만에 그때까지만 해도 황교안이 대통령 적합도 압도적인 1위를 달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불과 50일 만에 1위가 바뀝니다. 누구고 이낙연이하고 바뀌죠. 그렇죠. 일단 바뀐 상태에서 차츰차츰 이렇게 격차를 벌려갖고 추석을 지나면서 네, 결국 10% 이상 차이가 나게끔 만들고 그 추세가 지속되고 결국 총선에서 패배되는 이런 결과까지 가져오고 이게 여론 조작에 어쩌게 보면 한 게 결정적인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요. 네, 비슷한 성향을 가진 업주 4-5명만 결탁하고 내통이 된다면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도 만들어낼 소지가 있다. 그렇죠. 이 점은 우리가 항상
유념으로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여론조사업을 조사를 하고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조금 이건 아니다 싶은 측면이 뭐냐. 첫째, 표본. 묻는 데 따라 대상에 따라 답은 틀리게 나오게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표본 구성을 어떻게 하는, 표본 설계 어떠냐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설문지를 작성할 때 있어서 네. 일반적인 질문지죠. 그렇죠. 이런 설문지 작성에서 그런 기법을 교묘하게 사용할 수 있다. 네. 조사 방식이 실제 1대1 면접이냐, 네. 아니면 ARS 방식으로 전화기를 통해서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무선 전화에 조사원이 전화 응대를 통해서 조사원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고, 특히 세 번째, 전화를 통해서 조사원이 전화를 통화할 때는 이 사람이 유도 질문에 따라서 답이 틀려질 수 있고, 같은 답도 이 사람이 찬성에다 써놓느냐 애매할 경우 반대에 써느냐에 따라 갖고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그 응답률의 차이, 이거는 우리가 유념해서 통계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고, 네. 근데 결과를 작성할 때에 누가 합니까? 사람이죠. 주문 업체의 구미나 눈치를 봐갖고 적당히 마사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네. 그 다음에 통계 처리할 때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가중 처리도 물론 통계 처리가 복잡한 성이 때문에 엉터리도 할 수는 있지만 약간의 그 처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편차가 생길 수 있고, 네. 더군다나 이런 결과를 놓고 해석할 때, 이번에 아무런 이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누굴 불러서 어깨 두들기고 하니까 그 결과로 국민 지지도가 확 올라왔어. 이런 식의 엉터리 해석을 붙이면 많은 국민들은 그런 것보다 믿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 신뢰성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개인 사업자, 여론조사 업체들이 보장할 장치 같은 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다고 봐야죠. 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선거 여론조사에 한해서만 어떤 일정한 그 등록을 받고 결과를 보고받고 그 발표의 어떤 시기나 뭐 방법을 규제하고 하는 게 있지만은, 네. 잘못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엄격하게 응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선관위에서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엄청나게 엉터리 했어 해갖고 그때 과태료 주는 정도인데, 그 과태료 안 내면 그만이에요. 버티면 그만이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 리얼미터에서 1,500만 원 저걸 받지만 재심하자 하고 달겨드니까, 몰라요. 지금 현재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상당히 뒤로 밀렸다 하는 데까지 제가 듣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를 들자면 그 시골에 가면 시골 다방에서 아침에 모닝커피 돌리고 뭐 쌍화차 돌리는데 조그만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아가씨들이. 그것도 2017년 7월 1일부터는 첫째, 등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면허가 있어야 돼요. 네. 세 번째, 헬멧 같은 안전장구를 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커다란 트럭이나 자동차나 버스나 승용차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돼요. 이러한 명백한 규정에 의해서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이나 이것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까 말했다시피 이 대통령 후보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자면 어디서 사형사건이 벌어졌다. 형법상 이 죄는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처벌한다는 명민 규정이었으면
처벌을 못해 사람을 죽여서. 그렇죠. 이게 소위 이제 말해서 그 죄형 법정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도 아무리 개판을 쳐도 법이 없으니까 이런 잘못하면 얼마만큼 어떻게 처벌하는 게 없으니까 통제가 안 돼, 규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네. 늦었지만 근본적인 여론조사업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네. 하는 것이 첫째가 되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한 의무를 지어지고 잘못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라도 이 조사원들이나 이 업체들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누군가가 불을 켜고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없고 기껏 있다는 것이 나 이렇게 조사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선관위의 보고는 이 보고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감시하고 고발하고 적발할 수 있는 감시 체제. 이거 정부에서 못하면 시민단체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시민이.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할 때 있어서 아무렇게나 지 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과 네. 일정한 그 방법과 어떤 표준 이것이 있어 갖고 누가 봐도 아, 여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구나. 거기서 나온 답이 이거로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틀이 마련돼야 되고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의 여론조사, 조금 믿을만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업체들이 엿장수 맘대로 몇 번 가위질을 할 것이냐 그건 내 맘이다 그런 식의 여론조사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의뢰자의 성향, 이데올로기 이런 이념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그것이 발표되고 그것이 여론에 영향을 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장시간 방송을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의 핵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의 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파행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법에 여론조사로 당내 경선을 대체한다는 것까지도 전체를 그걸 대체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네. 몇 프로, 뭐 30% 내지 몇 20% 여기까지는 여론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따로 여타의 방법으로 한다. 이런 한계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여론조사하는 업주들이, 네. 업체들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나름대로 기준과 도덕적인 어떤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되지 않고서는 네. 감시 감독만 가지고 이것이 되지 어렵겠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응징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제대로 와도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민심과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여론 조작을 할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부정선거 의혹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론이, 민심이 그렇다 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인식에 들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서 집안을 다지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권력과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목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코리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